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TGIF. 네. 자, 댓글 읽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딱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턴분들이 질문 남겨 두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저번에 체슬리 AI 매수 신호 떴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오늘 파월이 시장 끌어올려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네요. 지금 미장 빼고는 중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미장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리고니안 원이라고 하셨네요. 오리건에 사세요? 혹시? 오리건주? 오리건주가 그 캘리포니아 위로 쭉 올라가면 있는 워싱턴주 가기 전에 있는 게 오리건주 맞죠? 세계 최대 나무, 가장 큰 나무 있고, 오리건주,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학연수 할 때 거기 있었던 일본 친구들하고 차 빌려서 한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 친구의 지인, 다른 일본 사람 중에 나이가 우리보다는 좀 많았었는데 그때 미국에 닷지 밴을 빌려가지고요. 한 6명인가 8명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가면서도 이제 차가 이 닷지 밴이 약간 좀 덜컹거리고 막 이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역시 미국 차 이러면서 일본 차에 대한 대단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꼈었는데 그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1992년쯤이었는데 일본 자동차가 뭐 엄청날 때죠. 80년도에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의 뭐 혼다부터 해서 그때는 약간 경박단소에 고장 잘 안 나는 차 그런 걸로 1980년도 초에 고물가 시대에 미국 시장을 공략을 했다면 1990년에 그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 렉서스 브랜드가 나오면서 우리가 싸고 고장 안 나고 연비 좋은 차만 만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렉서스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프리미엄 모델만 나오면서 또 한 번 이 프리미엄 시장을 또 공략을 하죠. 자, 그때 그렇게 오레곤주를 같이 여행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네. 질문, 미장은 왜 이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올라가는 익셉셔널리즘 해가지고 우리 인턴분이시면 그 우리 이성준 대표가 해주는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다 사실 얘기한 건데요. 미국 예외주의에서 그저께 어제 이 대표랑 같이 찍은 글로벌 인사이트의 내용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늘 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있잖아요. 그 서베이의 제목이 테크 크래시. 잠깐만, 테크 크래시? 네, 테크 크래시 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네, 되게 재미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번에 글로벌 인사이트 올라오면 우리 인턴분들은 꼭 보세요. 잠깐만, 그거를 글로벌 주식 투자반이 아니시면 못 보시니까 그거를 다음 주 주말에 주말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인턴 아니신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펀드 매니저 서베이 자료나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이런 자료 나올 때 저희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
메이저급의 이런 IB들이 지금 어떤 시각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투자 주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 중에도 롱텀 펀드가 있고 단기적으로 또 하는 헤지 펀드들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외국인 중에도 중국 자금, 중동 자금, 영국 자금, 미국 자금, 노르웨이 자금 또 다 다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닌데 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아니면 에셋 로케이션을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이 반도체 리포트에 뭐 시장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 수급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예외주의가 왜 지금은 이렇게 약해졌나? 그 페드가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을 한 거잖아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 쿼니테이티브 타이트닝, 시중에 있는 돈을 이렇게 흡수했죠. 금리도 올리고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돈을 풀었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앞에서 연준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데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수도꼭지를 틀고 있었던 거죠. 그 수도꼭지를 트는 게 뭐 우리나라나 저기 이머징이나 다른 나라로 안 가고 일단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소비자들한테 그 낙수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예외였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로 바꾸면서 수도꼭지를 바이든 정부에서 펑펑펑 이렇게 털었던 수도꼭지를 확 잠그고 있잖아요. 잠그고 아직까지는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4.3, 4.2 이러고 있으니까 고금리에 이쪽에 연준에서는 계속 긴축 모드에서 미국 정부가 확 잠가버리니까 이쪽이 뜨거운 물이 확 잠궈지면서 갑자기 냉랭해지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작년부터 계속 물을 틀고 있었는데 뜨거운 물을 틀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차가웠잖아요. 그동안 투자 심리도 냉각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물은 뜨거운 물 틀어놓고 있었는데 다들 미장 가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찬물인데 미국장만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지금 중국 정부하고 유럽에서도 따뜻한 물 틀기가 시작됐다 보니까 돈은 스마트해서 그쪽으로 지금 이동해 있고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는 어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그 포트폴리오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했다 그 기에 다 나오거든요.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재탕이 되고 나중에 글로벌 인사이트 들으실 때 재미가 없으니까 영화 얘기를 다 해버리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래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답이 나오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짱짱구님이 저도 인턴입니다. 모건 스탠리 기사 이후 어찌어찌 하다가 매도 시점 놓쳤는데 결국 반성문 나온다는 게 기대들고 그대로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죠.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전자도 6만원 회복하고 우리 전정님 김미아님이시군요. 64,900원 평단이라고 하는데 수익 잘하면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뒤에 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정 얘기도 좀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이따 유정 얘기도 좀 하고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 강세 온다 분석에도 안 온다라던 개미들 수익률 마이너스 20%. 이 곧버스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기사 읽으면서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원경 교수님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멕시코와 데킬라 효과예요. 자, 지난 17일 OECD는 멕시코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2에서 마이너스 1.3으로 후려쳤습니다.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게 복이었다가 화가 됐고요. 중국 생산 의존도를 낮추려고 미국 기업이 멕시코 공장으로 눈 돌린 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 니어쇼링 인접국으로 생산국을 이전하는 이 니어쇼링 가속화로 멕시코는 중국을 제치고 2023년 미국의 1위 수입국으로 발돋움했고요. 스페인, 캐나다, 일본, 독일에서의 투자까지 몰려들어서 멕시코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 페소화는 통화 강세의 상징이 되었고요. 달러 대비 추락하던 여러 화폐의 가치 속에서 유달리 빛났다. 22년에서 23년 페소화는 22여 년 만에 초강세였고요. 이제 수익률 좋은 통화로 평가받던 호시절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복귀와 함께 페소화의 약세는 두드러졌는데 2016년 트럼프 당선 때 페소화 가치는 17% 가까이 떨어졌군요. 그로부터 8년 후인 지난해 약 23% 하락이라는 수모를 겪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 멕시코 수출품의 80%가 미국향입니다. 와, 80%가 그냥 미국 수출이군요. 미국의 대멕시코 25% 관세 부과로 경제는 수년간 후퇴할 수가 있고 OECD가 내년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6%로 전망한 것도 그런 이유에 있어인데 1994년 12월 외환 유동성 악화로 발생한 멕시코 경제 위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국가로 번졌다. 얼마 전에 웜의 신박에서 미국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멕시코 위기가 요때 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소위 데킬라 효과가 발생을 했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불렀네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근린 궁핍화 정책.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네, 이게 처음에는 저도 근린 궁핍화가 뭐지 했더니 밑에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 미국 경제를 추락시키는 자살골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증류주는 데킬라로 시들해진 위스키의 인기를 대신하고 있다. 미국산 위스키와 EU산 와인, 샴페인에 불붙은 관세 전쟁 속에서 데킬라 효과가 외부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데킬라 나오네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요즘 저희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또 브라질 국채 최근에 뭐 투자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브라질 국채보다는 국내 주식이 낫고 그죠? 만약에 멕시코 국채가 있으면 한번 사보고 싶네요. 저는 페소화 가치가 지금 요만큼 떨어졌다고 하니까 결국은 미국은 지금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렴한 농산품 그죠? 갖고 오고 어제는 한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이 만들어내는 이 고부가가치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인텔 칩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죠.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난 가격에 팔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이 농수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저렴하게, 저 남미에서 생산되는 커피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엄청나게 이 원가가 싸게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단결해서 야, 우리 농산품 가격 올리자 뭐 이래 버리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죠. 기름도 옛날에 OECD가 아니라 오펙 1970년도에 좀 담합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담합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좀 새고 있는데, 미국은 멕시코를 통해서 예전에 뭐 중국, 멕시코 이런 나라를 통해서 걔네들이 꼭 지고 가야 되는 고부가 가치는 걔네들이 하고, 요 다른 나라들은 저렴하게 노동집약적인 거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 저는 이 25% 결국은 안 때린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안 때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젠슨황 인텔 인수 난 초대받지 못한 파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인텔의 파운드리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하반기 출시할 AI 칩에 삼성전자 5세대 HBM3E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네요. 지난 19일 열렸던 GTC 2025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 그는 우리에게 인텔 지분 인수 제안이 온 적이 없다면서 내가 초대받지 못한 파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대만의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자의 늪에 빠진 인텔을 살리려고 TSMC를 압박하지만 엔비디아는 여기에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젠슨황이 여기 파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데 나한테 하자고 연락 안 오던데, 네, 그런 시큰둥한 답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황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첨단 AI 칩 생산을 TSMC에 맡기는 엔비디아가 관세 정책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젠슨황은 엔비디아 공급망 네트워크는 대만, 멕시코, 베트남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면서 미국 내 제조 시설이 추가된다면 더 강력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국 딥시크발 고비용 AI 칩 거품론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강조를 했네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투자자 간담회에서 젠슨황은 딥시크 R1은 컴퓨팅 수요를 훨씬 더 높였고, 딥시크가 AI 추론 모델 경쟁에 불을 붙인 덕분에 시장에서는 칩이 더 잘 팔린다는 주장입니다. 젠슨황은 하반기 출시하는 AI 가속기 블랙웰 울트라에 전자의 HBM3E가 탑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삼성은 뛰어난 회사이고 이 베이스 다이 HBM 맨 아래 탑재되는 핵심 부품인 이 베이스 다이에서 ASIC 칩과 메모리를 결합하는데 매우 뛰어나다라고 했고요.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1월 CES에서 삼성 HBM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아진 평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자는 3E 납품하기 위해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자 주가가 어제도 6만원을 넘겼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디램과 낸드 메모리 가격이 각각 60%가 안팎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서 지금 낸드 가격이 10% 이상 회복이 되고 디램 가격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정희도 반도체 만든다라고 돼 있어서 어떤 반도체 만드시나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소뱅 그룹이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페어를 설계회사 암페어를 65억 달러 9조 한 4,700억에 인수하네요. 720조 규모인 이 AI 프로젝트를 이끄는 손정희 회장의 청사진에 9조 원짜리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고요. 소뱅은 미국의 팹리스 스타트업인 암페어를 100% 자회사로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암페어는 기존 투자자인 오라클과 칼라일의 보유 지분을 소뱅에게 전액 현금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018년 인텔 전 사장이 창업한 암페어는 CPU를 설계하는 회사이고요. 데이터 센터용 CPU를 설계하는 회사군요. 이 시장은 인텔이 완전히 장악했다가 지난해 AMD의 점유율을 역전당했는데 양사 제품 모두 인텔 X86 아키텍처 기반이고요. 아키텍처라는 것은 CPU가 사용하는 기본 언어 및 구조를 가리킵니다. 반면 암페어는 ARM의 아키텍처 기반으로 CPU를 설계하며 이는 지난 21년부터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네요. ARM의 아키텍처는 저전력 설계에 강점이 있어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용 칩에 적용되는데 AI 대중화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이 급증하자 서버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뱅 자회사인 영국 기업 ARM은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설계 자산 IP 사용료를 받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번 암페어 인수는 소뱅이 설계 사용료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참전 선언인 셈이고요. 그는 이번 인수가 미국에서는 AI 혁신에 대한 노력 강화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지난 1월 손 회장은 미국 전역에 총 720조 원 규모의 AI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계획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님이 보면 참 잘 질러요. 그죠? 보면. 자, 오늘 요거 때문에도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이럴 줄은 K방산 간판이 초대형 유정 폭탄의 개미들 곡소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는 K9 자주포다. 그죠? 자,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뭐 얼마까지 빠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전날 이사회를 열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총 595만 5천 주고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13.05%에 해당됩니다. 발행 가액이 중요한 건데 발행 가액이 60만 5천 원으로 15% 할인이 들어간 금액인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죠? 자, 조달 예정 자금 중 1조 2천억 은 시설 투자 자금으로 2조 4천억 원은 타법인 취득 자금으로 쓴다 이고요. 자, 이런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놨고, 자,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지호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연간 투자 목표액이 한 해에 2조 원을 초과하지 않기에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상회하는 이익 체력만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이런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 확인을 통한 투자 심리 회복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다만 그는 중장기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선제 투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수저잔고 회전율이 4년 6개월 수준임을 감안을 하며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다. 수저잔고의 회전율이 4년 6개월이나 되군요. 뭐 수주는 잔뜩 받아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4년 6개월 걸리면 처음에 그 받아놓은 수주의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동원 신투 연구원은 증자 규모 15% 할인으로 주주 부담이 가중되고 지주사 한화의 불확실한 참여 여부, 편안한 성장세에서 증자를 진행한 점 등은 아쉽다. 중장기 성장 흐름은 유지하겠지만 단기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해서 단기 급락은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자, 단기적인 투자 심리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회사가 제시한 투자 계획이 향후 5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향후 유입될 현금에 더해서 회사채 발행도 적정 규모로 병행했다며, 그러니까요. 요게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회사채 발행도 병행을 했으면 유정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죠. 높은 주가를 활용해서 주주 이익보다는 부채 비율 최소화하고 이자 비용 절감 등 회사 이익을 더 우선시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재호 DB연구원은 2년간 약 5조 원의 삼각전 영업이익, 이 에비타라고 하는 거죠.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 삼각전 영업이익이 2년 동안은 5조 원이나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증자를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는 점에서 주주들의 우려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약 13%의 주주가치 희석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다만 신규 주주 입장에서는 새로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변연구원은 주가 하락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에 그동안 급등한 주가에 미처 반응하지 못할 신규 투자자에게는 다시 없을 진입 기회라면서 여전히 코스피 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매력적인 종목을 찾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현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톱티어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방산, 조선해양, 거점 확충이 필요한 한화그룹의 미래의 청사진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현재 유럽 방위비 증액은 사실상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이라는 명분 하에 자국 내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목표가는 92만원에서 75만원으로 내려잡았네요. 반면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회사 현금 흐름이 최근 급격히 개선됐고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121% 급등했다는 점까지 감안하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방위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 급격한 상승과 시장의 이익 추정치 상향, 보유자회사 지분가치 급등을 반영하며 증자를 감안해도 현재 주가 수준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64만원에서 오히려 72만 5천원으로 상향했네요. 자, 글로벌 투자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목표 주가를 70만원에서 82만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여전히 견고한 지상방산 수주 전망과 앞으로 추진될 지역의 제품 믹스 다각화를 고려할 때 자본 확충에 따른 잠재적 조정을 매수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주주 커뮤니티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데 K방산 자부심에 취해 K유증은 생각을 못했다. 또 다른 주주는 장기 성장성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가 60만원대는 견고히 지킬 것 뭐 등등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주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의견을 낸 거는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60만 5천원에 내가 이걸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주가 수익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계산을 했을 건데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결국은 ROE잖아요. ROE.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내가 출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Return on Equity니까요. 그런데
보통 유증을 발표하고 주가가 빠지는 회사들 보면 지금 시중금리가 4.3, 뭐 미국이 4.3이고 우리가 5% 금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5% 금리를 포기하고 이자를 포기하고 4%라고 하고요. 4%를 포기하고 영업이익률이 6%, 4%, 2% 나오면서 ROE가 뭐 5%도 안 되는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스트레스 다 이겨내야 되고, 향후 미래에 이 회사가 정말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다 감안하며 주식에는 반드시 이 주식으로 얻는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채권 수익률보다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증을 안 되는 비즈니스에서 돈을 계속 까먹으면서 재무 구조가 취약해지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그냥 내가 손해가 얼마가 났다, 빨리 팔고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앞으로 방위산업이, 작년에 전 세계 방위산업에 대한 규모가 3,000조 시장이었거든요. 자, 3,000조 시장인데 전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국방비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국방비를 쫙 올리면서 이 시장이 이제는 4,000조, 5,000조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4,000조, 5,000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방사는 어느 정도의 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방사는 지금 중국산 무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산 무기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K2라든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런 K9 자주포를 갖다가 해외에 최근에 막 수출을 했는데 마진 얼마 남기고 파나 봤더니 40% 남기고 팔고 있어요. 40%. 마진 40% 남기고 파는 비즈니스인데 지금 전 세계의 시장은 3,000조에서 4,000조, 4,500조, 5,000조 시장이 되는 거죠. 그 되는 거에 있어서 육해공 물론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 있어서 아까 타보빈 출자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오르텔이었나요? 뭐 호주에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신문에서 본 거 있잖아요. 네,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고 뭐 수리해주고 하는 그 호주의 회사의 지분을 더 확보해서 하나 자회사로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 그 다음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유증을 한다 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유증으로 내가 들어가는 가격이 얼마지? 60만 5천 원이에요. 자, 60만 5천 원에 내가 이 주식을 살 건가 안 살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안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 회사 60만 5천 원. 근데 자, 요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요 13% 늘어나기 전에 60만 5천 원하고 이만큼 늘어나는 거에 대한 60만 5천 원은 전체 시가총액이 달라지죠. 예,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30조가 아마 오늘 깨졌을 건데 30조에서 앞으로 발행될 저 13%를 감안하면 실제 34조인 거예요. 4조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 발행될 주식수. 그러면 우리가 PER이나 이런 거 구할 때, 자, 34조 시총인데 이 회사가 얼마 버는데 3조를 벌어? 그러면 이 회사의 PER은 11배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이 커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유증 전에 60만 원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거는 보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 회사에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투자해서 그래 회사가 주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이런 투자를 해서 너네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얼마나 키울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어디 있죠? 뭐 2035년이면 얼마 벌겠다.
라는 걸 제시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네,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침에 본 걸로는 매출 70조에 3조인가 5조인가 내는 뭐 그런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따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5조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 중동, 호주, 미국 등의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해서 2035년, 자, 10년 뒤에 매출 70조에, 영업이익 10조네요. 10조. 자, 영업이익 이제 10조 원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 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10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자, 영업이익이 10조인데, 방산은 이렇게 경기의 변동성을 막 이렇게 타지는 않죠. 그래서 방산이 경기 방어주로도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근데 경기 방어주면서 디펜시브 스탁인데 이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성장 모멘텀이 또 붙었잖아요. 그랬을 때 2035년에 뭐 성장주라고 뭐 하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PER 10배를 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PER 10배면 100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30조잖아요. 30조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100조가 가는 회사인가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30조가 100조. 그러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데 뭐 강남에 요즘 뭐 서초구 이런 데는 평균 가격이 29억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30억짜리 집이 10년 뒤에 이게 100억이 될 건가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30억이 10년 뒤면 100억이 될까?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내가 30억에 투자를 했는데, 30조에 투자했는데 100조짜리 PER 15배 받으면 1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 되는데, 요 회사가 얘기하는 대로만 되면 지금 유정은 저 가격은 사야죠. 그죠?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사야죠. 근데 에이 아니야 이게 되겠어 하면 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각자의 그 리서치 해서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 회사 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유정 가격은 투자할 만한 가격이고. 자, 여기서 좀 아쉬운 점, 아까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정말 주주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최대한 회사채 발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2조 벌었고 올해도 2조 이상 번다고 가정을 하면 회사채를 일부 조달을 해서 투자 기간도 4, 5년 정도 나눠서 투자하는 거면 굳이 이렇게 3조 6천억이나 대규모 유정을 해서 이렇게 62만 원대까지 주가를 떨어뜨렸어야 되나. 이 부분은 아쉬운 점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최악의 선택은 아닌 게, 예전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유정을 공모를 하면서 기존의 주주가 전혀 LG엔솔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당했었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짜 비즈니스를 빼가지고 따로 분할 상장을 해버렸었으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에 있는 주 하나도 33%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조 내야 돼요. 1조 내야 되고, 외국인 지분이 지금 거의 46%더라고요. 외국인이 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한 1조 5천억 외국인 지분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일단 주주한테 선택권은 준 거예요. 주주한테 나갈지 아니면 스테이 할지, 스테이 or exit. 그리고 그동안에 이 방산에 투자 못했던 사람은 요 가격에 주가 흔들릴 때 한번 사봐야 되나.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최악도 아니고 최선의 선택도 아니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스피 강세 온다 분석해도 안 온다라던 개입니다. 자, 뭔 얘기인가 봤더니 코스피 하락 2배 추종 ETF에 또 1,700억 뭉치 돈이 들어왔고요. 코스피 10% 상승에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 2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날까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1,700원어치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체 ETF 가운데 순매수 1위네요. 1위. 연초 대비로는 순매수 규모가 3,500억이 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도와 5,600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고버스 지금 ETF 주가 추이고요. 네. 뭐 왜 이렇게 매도에 베팅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일단 불리해요. 특히나 지수를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안다.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매수로 해서 물렸어요. 물리면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항상 물가 상승만큼 또 주식시장도 물가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떨어지는 거는 이번에 3,000 갔다가 재작년에도 3,300 갔다가 다행인지 뭐 2,40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좀 뭔가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고퍼스를 하셔야지 PBR 0.9 밑에서 이 고퍼스를 잡는 거는 사실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좀 아쉽다. 네, 두 번째는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추세와 거스르는 이런 거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버스를 잡으셨길래 그때도 제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그 포지션을 잡았을 때 맞으면 짜릿합니다. 맞으면 짜릿한데 틀렸을 때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주식을 사서 시장이 폭락하면서 손실이 났을 때의 그 고통보다 나는 팔았는데 주가 쫙 올라가면 그게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잖아요. 근데 팔아서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떨어지는 거에 베팅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정신건강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하냐면 확률적으로 낮은 거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맞으면 더 짜릿하거든요. 그게 도박의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아까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했는데 확률적으로 낮은 거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맞으면 짜릿합니다. 그게 또 곱하기 2배짜리면 더 짜릿하겠죠. 그래서 고버스 투자는 사실 투자가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도박 가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항상 보면 이 고버스 잡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나가서 시장 좀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이제 악플 다는 분들 중에 저는 3분의 1은 이 고버스 잡으시는 분들이 악플 많이 답니다. 예, 제가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인다 했잖아요. 인격과 포지션과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데 웬만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2배짜리 하지 마십시오. 2배짜리가 아니라 하여튼 떨어지는 거 하시려면 우리나라 코스피 PBR 최소 1배 이상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최선희 모님 제가 막 정신이 더 혼미해지네. 원매 심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